2025년 10월 15일에 익스프레스 엔트리 헬스케어 스트림이 2,500명을 대거 선발했으며 커트라인도 472점으로 이전 7, 8월 선발 당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제 거의 10월 하순입니다.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죠. 2025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내역을 정리해서 살펴보고 최근 나온 이민 관련 소식들 및 IRCC 내부 자료를 보면서 2026년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살펴보기에 좋은 시기일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스트림별 선발 내역을 정리해서 살펴보고 정부 계획과 실제 숫자의 차이를 간략하게 짚어보고요. 크레이지 카테고리를 딱 한 번밖에 선발하지 않을 이유와 스템 카테고리가 행방불명된 이유를 생각해보고 2026년 PMP TO 증가를 예고한 리나디아브 이민부 장관의 발표와 이로 인해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받을 영향과 향후 PMP의 양상을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죠.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선발된 인원은 총 74,183명이었고요. 총 43회 선발됐는데 PMP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빼면 총 24회 선발했고 정확히 66,600명을 뽑았죠. 66600이라 우연이겠지만 숫자가 참 묘하네요. 이제 카테고리별로 디테일을 살펴보죠. 먼저 선발 인원수 그래프입니다. 프렌치 랭귀지 프로피션시, 소위 프렌치 스피커 스트림이 압도적으로 많이 뽑혔고 헬스케어도 풀에 비하면 꽤 많이 뽑혔죠. CEC 제너럴은 선발 인원수가 뭔가 아쉽고 에듀케이션 쪽은 교사, ECE 등이 모두 포함된 것 치고는 왠지 좀 적어 보이고요. 크레이즈는 딱 한 번 뽑았는데 겨우 1,250명 뿐이었죠. 그리고 에그리컬처 스트림과 스템 스트림은 그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온데간데 없이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전혀 선발을 하지 않았어요. PMP를 제외한 나머지 스트림의 선발 인원수 비율을 보면 연방정부가 불호 구사자를 얼마나 중시했는지 확연히 보입니다. CEC 제너럴보다도 8,000명 이상을 더 뽑았죠. 이번에는 카테고리별 선발 점수 그래프를 보죠. 전혀 놀랍지 않게 CEC 제너럴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 분포를 보였습니다. CEC 제너럴 최저점이 다른 모든 스트림의 최고점보다도 더 높았을 정도예요. 가장 많은 사람을 뽑은 프렌치 스피커 스트림이 전체적으로 가장 커트라인 점수가 낮았지만 선발 인터벌과 명수에 따라 편차가 컸습니다. 헬스케어는 전체적으로 점수대가 높은데 직종 특성상 학력, 경력, 언어 고득점자가 많으니 당연한 거고요. 보기 좋게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CEC 제너럴은 많이 뽑았지만 경쟁이 치열해서 점수 편차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높았고 에듀케이션은 단 2회밖에 선발하지 않은 신설 카테고리라 편차가 낮은 것 같습니다. 프렌치 스트림은 영어, 불어, 중상급 이상 구사자면 요구 스펙이 낮고요. 엄청나게 많이 뽑아서 커트라인도 낮은데 선발 빈도와 명수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최저점 379점은 3월 21일에 무려 7,500명을 뽑았을 때 나온 반면 4개월 반을 쉬고 8월 8일에 선발했을 때는 겨우 2,500명밖에 뽑지 않아서 커트라인이 481점으로 폭등했죠. 그럼 다음 섹션에서는 IRCC의 이미그레이션 레벨스 플랜과 실제 숫자의 차이를 익스프레스 엔트리 카테고리별로 살펴보도록 하죠. 영상 시작 때도 보셨던 자료 화면이지만 눈으로 딱 보기만 해도 수치의 차이가 보이죠. 일단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결과의 수치와 이미그레이션 레벨스 플랜 수치의 의미에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왼쪽 열의 ITA는 우리가 수시로 보고 앞에서도 살펴본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결과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실제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해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자격을 받는 사람이죠. ITA의 I가 인비테이션, 초청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실제로 영주권을 받는 사람은 ITA 숫자보다 무조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종의 사유로 점수가 되는데도 영주권 발급을 거부당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일단 초청장이라도 받으려고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필을 허위로 조작해서 넣는 미스레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자들도 있죠. 오른쪽 열의 어드미션은 실제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며 이미그레이션 레벨스 플랜에서는 이 숫자를 씁니다. 어드미션 숫자는 ITA 숫자보다 항상 적으며 해당 해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ITA를 같은 해에 받아도 받는 달에 따라서 어드미션 인원으로 잡히는 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캐나다 영주권 취득 프로세스 중에 가장 빠른 축에 속하지만 그래도 최소 6개월은 걸리고요. 프로그램에 따라 12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의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2025년 1월에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ITA를 받고 6개월 정도 후에 영주권을 받으면 ITA와 어드미션 모두 2025년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5년 9월에 ITA를 받은 사람은 영주권을 손에 넣는 거는 최소 6개월 후고요. 이 경우에 2026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ITA 기준으로는 2025년으로 카운팅되지만 이미그레이션 레베스 플랜의 TO는 2026년 거를 소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하반기에 익스프레스 엔트리 인비테이션을 받는 사람은 2026년 영주권자 TO를 소진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차가 있다고 해도 2025년 이미그레이션 레베스 플랜과 실제 인비테이션 발급 건수를 비교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100% 맞아떨어지는 않는다고 해도 연방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일관적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익스프레스 엔트리 카테고리별로 이미그레이션 레베스 플랜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인 캐나다 포커스는 이미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캐나다에 거주한다면 CC 제너럴을 비롯한 모든 스트림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곧 살펴볼 헬스케어, 프렌치 스피커 등 특화 카테고리 TO에 들어가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페더럴 이코노믹 프라이어리티스는 인력 부족 직군이나 캐나다에서 중시하는 직군들이 포함되고 이름처럼 IRCC에서 가장 우선시하는데, 헬스케어, 프렌치 스피커, 크레이즈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프렌치 스피커는 전체 영주권자의 8.5%를 뽑는 걸 목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표에는 29,325명으로 써 있죠. 2025년 레베스 플랜의 총 영주권자 목표치는 39만 5천 명인데, 참고로 이 수치의 8.5%는 33,575명이니까 이 정도 사이로 대략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렌치 스피커가 두 군데에 걸쳐서 명시되어 있는 게 특이한 점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많이 뽑힌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주요 스트림의 레베스 플랜과 실제 선발 결과를 보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프렌치 스피커 스트림은 올해 TO 29,000명에서 33,000명 사이였는데, 현재까지 3만 명을 뽑으면서 약속을 지켰고요. 헬스케어는 41,700명 정도 TO가 잡힌 페더럴 이코노믹 프라이어리티스의 25%에 해당하는 10,000명이 선발되면서 역시 정부가 약속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더 뽑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CC 제너럴은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관심 있던 모든 분들이 다 실망하셨을 거예요. 인 캐나다 포커스 TO가 8만 명이 넘어가는데 CC 제너럴은 21,850명밖에 뽑지 않았어요. 인 캐나다 포커스가 사실상 모든 스트림이 공유하는 TO라고 해도 이건 너무 적은 수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선발은 10번이나 했는데 대부분 상반기에 몰려있고 하반기에는 6,000명밖에 뽑지 않았어요. 거의 구색 맞추기 수준의 선발이었고 2026년 TO 소진을 고려해서 좀 적게 뽑은 느낌도 들어요. 에듀케이션 스트림은 2025년에 새로 도입됐고 아직 규모가 크지 않아서 평가하기엔 좀 이르고요. 에그리컬처와 스템은 전혀 뽑지 않았습니다. 가장 이상한 스트림은 트레이즈예요. 여기에서 페더럴 이코노믹 프라이어리티스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명시해놓고 실제로 딱 한 번 겨우 1,250명밖에 뽑지 않았죠. 안 뽑은 거나 마찬가지 정도로 푸대접인데 레베스 플랜과 실제 결과의 괴리가 가장 큽니다. 이 스트림이요. 뭔가 좀 이상하죠. 다음 섹션에서는 주요 스트림인 프렌치 스피커 스트림과 CEC 제너럴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심하게 푸대접을 받은 트레이즈와 스템과도 별도 섹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은 두말하면 잔술인데요. 프렌치 스트림이 현재 익스프레스 엔트리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이민 전체에서 슈퍼 갑의 위치를 차지한다고 봐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선발 인원의 40%가 여기에서 나왔고 전체적인 커트라인 점수도 가장 낮은 축이었죠. 영어 불어 레벨 7 바이링구얼 가산점까지 붙는 걸 감안을 하면은 사실상 바이링구얼용 프리패스 스트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2027년 이미그레이션 레베스 플랜에서도 프랑스어 구사자는 점점 선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익스프레스 엔트리 외에도 프렌치 스피커 선발은 주정부 이민과 RCIP 같은 특화 스트림에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사실상 캐나다 이민의 진짜 슈퍼 갑이죠. 정말로. 앞으로 2-3년 이내로 영어 CLB 7, 불어 NCLC SET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무조건 이 스트림을 타는 것이 그 어떤 스트림보다도 유리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스트림의 현재 CRS 커트라인은 최저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가장 최저점인 거예요. 2-3년 이내로 평균 커트라인 점수가 450점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한편 이건요. 지난주 라이브 방송 전용으로 가볍게 짚고 넘어갔던 내용인데요.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렌치 스피커 스트림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카메룬이 2024년 기준 1만 명 이상 인비테이션을 받으면서 정말 2위와도 엄청난 격차를 보이면서 압도적인 1위에 올랐습니다. 카메룬은 2024년 신규 영주권자 21,200명을 배출하면서 전체 5위에 올랐어요. 프렌치 스피커가 아니라 전체요. 근데 좀 전 슬라이드에서 보진 프렌치 스피커 스트림 ITA 11,483명은 이 수치의 54%에 해당합니다. ITA 후 영주권 신청 단계에서 거부되는 사람들과 허수가 있다고 감안을 해도 전체의 절반 내외가 이 스트림으로 들어온다고 볼 수 있죠. 이쯤 되면 사실 프렌치 랭귀지 프로피션시 스트림은 카메룬 스트림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쪽에서 강세일 거란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카메룬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가 있어요. 카메룬은요 놀랍게도 공용어가 불어 영어 두 개입니다. 캐나다랑 똑같죠. 국경 없는 번역사회의 자료에 따르면 구사자 비율은 화면과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프랑스어권 국민들도 공교육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답게
문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긴 하지만 식자층이나 부유층은 영불어를 둘 다 학습할 기회가 확실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개 국어를 취득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카메룬 내부 상황도 국민들의 이민을 부추깁니다. 카메룬은 현재 8년째 사실상 내전이나 다름없는 무력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영어권 분리주의자 단체가 카메룬 정부와 무력 충돌을 8년째 해오고 있거든요. 당연하지만 학력, 지식, 재력을 갖춘 국민들은 불안하지 않은 곳으로 빠져나갈 생각을 할 텐데 영어 불어를 구사하고 나이도 젊은 스킬드 워커를 선호하는 캐나다는 카메룬의 식자층에게 거의 맞춤형 이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또한 인도가 2024년 기준 프렌치 스피커 스트림 11위를 차지했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불안 요소입니다. 비아프리카권 국가 중엔 프랑스에 이어서 2위예요. 인도가. 그리고 현재 이들 사이에서 불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점점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하면 조만간 10위권 이내 상위권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렌치 스피커 스트림은 평균 커트라인이 낮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프렌치 스피커 선발수를 앞으로 늘린다고 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쟁이 심화돼서 커트라인이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래 연방 총선에서 연방 보수당으로 정권이 바뀔 수 있는 것도 변수 중 하나입니다. 헌법 때문에 불어 구사자 선발이 완전히 사라질 일은 없겠지만 선발 규모와 방식은 지금보다 빡빡한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불어 스트림도 이렇게 리스크가 많긴 하지만 사실 다른 프로그램들과 비교하면 리스크 요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입니다. 아마도 리스크가 더 낮은 분야는 헬스케어뿐일 거예요. 그리고 설령 평균 커트라인이 450점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현재 바이링거의 가산점의 점수 뻥튀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전히 상대적으로 점수 따기가 수월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2, 3년은 계속 탄탄할 거고요. 4, 5년 뒤는 두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불어 공부하실 분들은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제 또 다른 캐나다 이민의 갑인 헬스케어 이야기를 하죠. 이쪽은 너무도 당연해서 자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로 풀게요. 앞에서 살펴봤듯 헬스케어는 깔끔하게 5번에 걸쳐 총 1만 명을 뽑았고 남은 기간에도 더 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수 때도 500명만 뽑은 1차 선발 때나 510점대였지 수천 명 단위를 뽑을 때는 470점대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헬스케어는 규모만 작을 뿐이지 불어 이상으로 확실한 분야일 겁니다. 캐나다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의료 종사자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고 캐나다도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도 많이 뽑아야 하고 장기적으로도 많이 뽑아야 하는 분야라 할 수 있죠. 또한 전문 지식과 스킬이 필요한 데다가 직무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언어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중이 떠중이는 도전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경쟁자가 알아서 필터링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미궁에 빠진 스트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EC 제너럴은 올해 알쏭달쏭한 면이 너무 많았고 앞으로도 불확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모든 스트림 중에 두 번째로 많이 뽑혔지만 사실상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르는 스트림이라고 생각하면 불어 스트림보다 거의 10,000명이 덜뽑힌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또한 커트라인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뽑은 스트림인 걸 생각하면 무시무시하죠. CEC 제너럴 스트림이 이렇게 된 원인을 생각하면 몇 가지를 댈 수 있습니다. 첫째, 스펙 인플레이션입니다. 과거에는 적절히 높은 학력, 언어 능력, 그리고 캐나다 경력을 갖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이민문이 확 열리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왔고 이들 중에 빨리 영주권을 따지 못한 사람들이 캐나다에 오래 거주하면서 캐나다 경력, 언어 능력 등을 쌓아왔고 이는 즉 스펙 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됐죠. 그래서 점수도 올라간 거고요. 드래곤볼 같은 애니메이션들의 고질병인 파워 인플레 현상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결국 캐나다 내에서 쌓은 경력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 자격으로 위상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고요. 영주권을 받기 위한 최소 여건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사실상 짬처리용 스트림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번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내역을 보면 불어와 헬스케어 등 정부에서 중시하는 스트림을 우대해서 뽑고 CEC는 다분히 구색 맞추기용으로 뽑은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정부에서 집중 선발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가한 익스프레스 엔트리 카테고리 베이스드 스트림으로 선발되지 않는 남은 사람들을 여기에서 뽑는다는 거고요. 카테고리 베이스 스트림 선발을 진행하지 않을 때 약간 어쩔 수 없이 CEC 제네럴을 선발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카테고리 베이스 스트림으로 지정이 됐는데도 단 한 번밖에 뽑지 않은 트레이드 스트림이나 단 한 번도 선발하지 않은 스템이나 에그리컬처 스트림을 모종의 사유로 단독 진행을 하기가 싫으니까 대신에 모든 이가 경쟁을 하는 CEC 제네럴을 진행을 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아무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에듀케이티드 게스입니다. 굳이 왜 이 상황을 짬처리라는 과격한 말로 표현했을까요? 네, 이게 딱 한 번 선발한 크레이지 스트림과 거기에 내재한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는 한국 속담의 영어 버전은 Who many cooks spoil the broth입니다. 지금 익스패스 엔트리 카테고리즈 선발 중 트레이즈 카테고리가 정말 문자 그대로 딱 이 상황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이즈 카테고리는 9월 18일에 딱 한 번 1250명 선발하고 커트라인도 505점으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IRCC는 트레이즈 직군에 해당하는 건설업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항상 강조해왔고 별도 카테고리로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선발할 계획임을 보여줬으나 실상은 찬밥 심세였습니다. 훅 얘기를 하려니까 자꾸 음식 관련 얘기가 나오네요. 트레이즈 카테고리는 올해 들어서 대상 직군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일부만 훑어봐도 거의 다 건설업 관련 직종인 게 딱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요리사, 즉 쿡이 포함됐습니다. 쿡이 일반적으로 트레이즈에 해당하는 직종이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발표 당시에도 좀 뜬금없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IRCC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단순히 뜬금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트레이즈 카테고리 선발이 차질을 빚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ICIC 맨딥 리데르 씨가 입수한 IRCC 내부 문서에 따르면 IRCC는 쿡을 트레이즈 직군에 포함하고 트레이즈 카테고리 선발을 진행할 경우 쿡이 선발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쿡의 인원수가 다른 건설업 관련 직종보다 월등히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죠. 750명을 뽑으면 750명의 60%의 450명이 쿡을 차지하고요. 2000명 뽑으면 56%인 1120명이 쿡이라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쿡 직종은 부족 직군이긴 하지만 향후 10년 동안 겨우 900자리밖에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트레이즈 직군에 쿡을 넣는 바람에 2025년에만 정상 진행하면 1500명이 뽑힐 수 있다고 하네요. 카테고리 선발제를 개편을 발표한 게 2025년 2월이니까 키아리 채널의 아이돌이었던 마크 밀러 전 IRCC 장관의 마지막 작품인 셈인데 좀 난감한 작품을 남기고 간 셈이네요. 연초 당시에 쿡 직군이 여기 추가될 때만 해도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이민자 적체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딱 한 번 찔끔 선발하고 넘어갔고 내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도 대량 선발하기에는 뭔가 애매한 상황인 것으로 보여서 전망이 썩 좋지는 않게 됐습니다. 이게 약간 또 나비 효과가 된 게 덩달아서 선발되지 않고 있는 트레이즈 내 건설업계 직구 종사자들은 훨씬 경쟁이 치열한 CC 제너럴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언어 점수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서 이쪽 직군이요. 그래서 CC 제너럴에서는 점수를 밀리기 십상이고 올해 티오가 반토막 수준으로 뚝 떨어져서 티오 운영이 빠듯한 주정부 이민은 쿡이 익스패스 엔트리에 포함됐으니까 우리는 쿡은 좀 빼고 다른 쪽 집중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논리로 쿡 쪽을 좀 등한시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익스패스 엔트리 트레이즈 카테고리는 현재 미궁에 빠져 있고요. 분위기를 봐서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선발을 한다고 해도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좀 높고 내년에 포함 직군이 조정될 거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제 행방불명 상태라 그 존재 자체도 희미해지는 시스템 카테고리를 살펴보도록 하죠. 익스패스 엔트리 카테고리 중 단 한 번도 선발하지 않은 카테고리는 두 개가 있는데요. 스템과 에그리컬처입니다. 에그리컬처야 주정부 쪽으로도 스템이 많아서 급할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대체로 고학력자, 고급 기술자들이 속한 스템 카테고리를 단 한 번도 선발하지 않은 건 좀 놀랍죠. 이쪽은 트레이즈 카테고리와는 달리 직군 선정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스템에도 보험 설계자 같은 뜬금없는 직군이 포함되긴 했지만 어차피 쿡만큼 임팩트 있는 직군도 아니고 선발도 하지 않으니까 별 의미가 없죠. 스템 카테고리를 선발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인력의 과잉 공급입니다. 이건 근거 자료를 제시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명백하죠. 팬데믹 기간에 원격 근무 및 하이브리드 근무의 수요가 갑자기 커지고 IT 업무 수요가 급부상을 하면서 IT 계열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리고 관련 직종 종사자도 폭증했고요. 막말로 부트캠프 몇 개월 다니면 식스피겨 잡을 수 있다는 말들이 돌았던 시절입니다. 저는 이쪽 업계 종사자는 아니라서 정말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테크탤런트라는 웹사이트의 기사를 보면 팬데믹 기간 동안 캐나다의 테크 관련 업종은 15% 성장했다고 합니다. 일자리 15만 개가 창출되었다네요. 이런 테크 업계의 급부상은 캐나다 4대 도시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에 있으니까요. 일일이 얘기하진 않을게요.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팬데믹 기간이 끝나면서 전 세계적 빅테크를 비롯한 수많은 테크 기업들은 몸집 줄이기에 나섰고 한 번에 수백 명, 수천 명에 달하는 인력들을 마구 레이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의 테크 업계도 당연히 큰 영향을 받았고 일자리는 크게 줄어들고 기존에 이미 캐나다에 체류하던 업계 인력들은 물론 신규 유입되는 인구와 캐나다 로컬 대학교 졸업생들까지 업계 인력으로 공급이 되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요. 일자리는 더 부족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밴쿠버는 팬데믹 시절 테크 분야 성장률 무려 69%를 기록했죠. 그런데 2025년에는 BC주 테크 업계가 보전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띵크탱크 그룹인 CD 하우의 애널리스트 팅팀
킹장 씨는 캐나다 정부가 스템 업계 인력을 통제하는데 크게 신경 써야 할 거라는 경고성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 글에는 CEC는 물론이고 FSW, PNP 그리고 잡 오퍼 없이도 들어올 수 있는 글로벌 탤런트 스트림까지 스템 업계 인력이 캐나다에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2000년대 초에 그 유명했던 IT 버블 사태를 예로 들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당시 IT 인력 예측 수요가 버블이 터지는 바람에 완전히 개박살이 나버렸고 당시에도 이쪽 업계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아예 일자리를 잃어버리거나 훨씬 질 낮은 저임금 직군으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또한 캐나다 내에서 스템 관련 전공으로 졸업하는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도 대단히 많다고 하고요. 정부는 스템 분야 인력에 관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00년 당시에 대참사를 방지하자고 역설합니다. 익스패스 엔트리 스템 분야 선발이 전무했던 게 좀 이해가 가기도 하네요. 지금 이쪽 업계 상황이 심각한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테크뿐만 아니라 여러 업계에서 AI로 회사 인력을 대체하는 것도 설상가상인데요. AI 인력 자체는 또 스템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앞으로 AI 인력 수요가 높아지면 스템 쪽에 또 숨통이 트이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AI 쪽 인력은 내년에 익스패스 엔트리 카테고리로 새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연구자 및 과학자 스트림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익스패스 엔트리 카테고리들은 다 살펴봤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리나 디압 IRCC 장관이 지난주에 노바스코샤주 할리팩스에서 당연하게 들리지만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섹션에서 이 발언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미그레이션 레벨스 플랜과 비교하면서 익스패스 엔트리 카테고리 선발제의 미래를 점쳐보겠습니다. 리나 디압 IRCC 장관은 10월 중순에 본인의 고향이자 지역구가 위치한 도시이기도 한 노바스코샤주 할리팩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TO를 크게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노바스코샤주는 2024년 PNP TO가 6,300명이었다가 2025년에 반토막 나서 3,150명으로 줄었고요. 이후 연방정부와 협상해서 TO 559명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노바스코샤주의 TO만 늘려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요즘 주정부들의 행보에 관한 키아리 채널 이전 영상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지금 많은 주정부들은 연방정부의 일방적인 PNP 축소로 PNP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고요. 당연하지만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엘버타주 데니엘 스미스 총리가 이끄는 UCP당은 컨퍼런스에서 아예 퀘벡주처럼 엘버타주도 PNP를 자체 운영하자는 방안까지도 내놓았죠. 이런 상황에서 특정 주, 그것도 IRCC 장관 본인의 지역구가 위치한 노바스코샤 주만 특혜를 주는 건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실책일 것이고요. 이 발언은 PNP 인력을 전체적으로 늘릴 거라고 해석해도 안전할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PNP TO를 늘리는 건 좋은데 그럼 어디 인원을 줄일까? 왜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을까요? 그건 이미그레이션 레벨스 플랜에 따르면 2026년, 2027년에 전체적인 신규 영주권자 TO가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미그레이션 레벨스 플랜을 보시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5,000명씩 전체 신규 영주권자 수를 줄일 것이고요. 특히 인 캐나다 포커스에서 매년 5,000명씩 줄일 거라 합니다. 여담이지만 CEC 제너럴의 미래가 썩 좋지 않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매년 15,000명씩 줄이는데 PNP는 55,00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5년 들어서 반토막 난 그 수치가 55,000명인데 이걸 쭉 고정하는 걸 전제로 플랜을 낸 거죠. 그런데 10월 들어서 지하부 장관이 PNP TO를 늘리겠다고 공언했다는 건 내년에 새로 발표될 레벨스 플랜에서는 55,000명보다 더 높은 수치가 이 PNP 부분에 박힐 것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전체적인 숫자는 줄어들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매년 15,000명씩 줄이는 쪽으로 갈지는 미정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전체 숫자를 도로 늘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딘가 다른 곳에서 인원을 줄여야 할 텐데 과연 어디에서 줄일까요? 그게 제가 궁금한 점이라는 겁니다. 일단 헬스케어 쪽은 절대로 줄일 일이 없습니다. 즉 헬스케어가 속해 있는 페더럴 이코노미 프라이어리티스 쪽은 손이 대지 않을 겁니다. 현재 이미그레이션 레벨스 플랜에서도 이쪽은 매년 6,000명 가량 늘릴 계획이에요. 헬스케어 프랑스어 트레이즈가 속한 섹션인데 전체 인원이 15,000명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이쪽 인원은 늘린다는 겁니다. 익스패스 엔트리 트레이즈 카테고리 쪽 세부 직군을 손본 후에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선발할 거라고 보는 게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코노믹 이미그레이션이 아닌 다른 쪽 인원을 줄이는 쪽으로 갈지도 의문입니다. 전체 인원에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플랜을 짤 때는 이코노믹, 패밀리, 휴메니테리언 등을 따로따로 보지 이코노믹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쪽을 줄이는 식으로 가는 건 여러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이코노믹 쪽에서 줄일 수밖에 없을 텐데 헬스케어와 불어는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늘릴 가능성이 큰 것을 좀 전에 이미 확인했죠. 트레이즈 오큐페이션은 건설업 쪽 인력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직군을 좀 손 본 뒤에 정상화한다고 보는 게 아마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렇다면 에듀케이션을 줄일까요? 교사, ECE 등 교육 관련 직군도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인력 부족 직군인 건 사실이고요. 올해 3,500명밖에 뽑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작은 카테고리라 솔직히 사람을 줄인다고 해도 줄일 여지조차도 얼마 없습니다. 별로 효과가 없을 거예요. 이쪽에서 줄여도. 그럼 남는 건 CC 제너럴과 스템이죠.
상황이죠. 앞 섹션에서 이 두 카테고리가 직면한 상황을 이미 확인했죠. 기존에 나와 있는 이미그레이션 레벨스 플랜에서도 인 캐나다 포커스는 약 5,000명씩 줄일 계획인데 아마도 CEC 제네럴 쪽이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여기에서 빠지는 사람들을 각 주별 경제 상황에 특화된 PNP에서 각 주마다 원하는 직군의 인력을 자유롭게 뽑아가게 하면 논리적으로 맞죠. 스템 쪽은 앞에서 살펴봤지만 내년에 대폭 축소되거나 심지어는 카테고리에서 사라져도 놀랍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선발이 없었는데 솔직히 더 이상 축소할 것도 없죠.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PNP TO가 축소되는 바람에 주정부가 가장 고생한 건 고급 인력을 유치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대부분의 주는 고급 인력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지역별로 적절히 비숙련, 저숙련 이민자도 받아들여야 해요. 근데 점수 인플레가 심각하고 카테고리별 선발 스팀마저도 고숙련 직군, 일색인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주정부의 니즈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효율적이지만 주정부 입장에선 융통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제도라는 거예요. IRCC에서도 이 점을 인지했는지 내년에 PNP TO 증가를 약속을 한 건데 그렇다면 PNP 쪽에서 자체적으로 선발 가능한 직군들을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 차원에서는 줄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런 직군들이 뭐가 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겠지만 내년 이미그레이션 레벨스 플랜이 발표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죠. 그리고 새로운 이미그레이션 레벨스 플랜이 발표되면 또다시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히어리 채널과 항상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